안녕하세요. 장윤선입니다. 오늘 수학 교과 교육론 4월 17일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교육의 심리학적 연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수학 심리학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손다이크의 결합 이론과 수학 교육, 형태 심리학과 수학 교육,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과 수학 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수학교육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수학 심리학은 수학의 특별한 내용에 대한 관점에 초점을 맞추게 됩니다. 사람들이 수학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를 하고 있는지, 수학적 개념의 이해가 어떻게 발달되는지, 이거에 대해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는데, 손다이크에 의해서 제창된 결합이론, 그리고 그에 반대하여 나타난 형태심리학, 피아제와 브루너로 대표되는 인지발달이론이 있겠습니다. 이번에는 손다이크의 결합이론과 수학교육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손다이크는 고양이를 상자에 넣고 줄을 당기면 문이 열리도록 고안하였습니다. 고양이는 여러 번 줄을 당기는 시행착오를 통해 줄을 당기면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 실험을 여러 번 되풀이하였더니 처음에 보였던 불필요한 반응은 감소하고 결국엔 고양이를 상자에 넣으면 바로 줄을 당기고 나와서 먹이를 먹게 되는 것을 관찰하였습니다. 이들 실험 결과를 통해서 학습은 상자에 넣는다는 자극과 줄을 당기면 문이 열려 먹이를 얻을 수 있다는 반응의 결합으로 생겨난다는 것을 주장하게 됩니다. 이때 얼마나 잘 결합되었는지, 보상을 주어지고 그 보상이 자극을 얼마나 잘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어 자극과 반응 이론 또는 자극과 반응의 결합이라는 결합이론, 여러 번의 시행착오를 통해 강화된 것이 학습으로 나타난다는 시행착오설로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손다이크는 이런 실험을 거듭하여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르게 하는 원리로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의 법칙을 제시하였습니다. 손다이크가 시행했던 고양이 실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알고 싶었던 손다이크는 퍼즐 박스 안에 고양이를 집어넣게 됩니다. 고양이는 걸쇠를 열면 줄이 당겨져 문이 열린다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먹이가 보상, 즉 결합을 시키는 본드가 되는 것이죠. 고양이는 여러 번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장치를 찾아 줄을 당기면 먹이를 먹을 수 있다는 반응이 학습되게 됩니다. 그리고 방을 나오기 위한 시간은 점점 짧아집니다. 학습이 일어난 것이죠.
손다이크는 고양이뿐만 아니라 개, 닭 등 여러 동물 실험을 통해서 이것들이 어떻게 인간의 학습에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하게 됩니다. 손다이크는 이런 실험을 거듭하여 학습을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게 하는 원리로 다음 세 가지 법칙을 제시하게 됩니다. 효과의 법칙, 연습의 법칙, 준비의 법칙이 그것인데요. 이 세 가지 법칙은 초등학교 학습에서 많은 예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효과의 법칙은 만족한 결과가 따르는 반응은 강화되고 만족을 주지 않는 반응은 약화되어 사라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구구단 학습을 할 때 구구단을 외우는 행동이 부모님의 칭찬을 불러일으킨다면 아이들의 학습이 강화가 되겠죠. 이런 본드 역할을 하는 보상이 많아지고 자극에 계속 연결이 된다면 그에 대한 학습이 강화된다는 것입니다. 손다이크가 이야기한 이 법칙은 산술 영역에서 많은 영향을 끼쳤는데 연습의 법칙은 특히 연상 과정에서 많이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연습의 빈도가 자극과 반응의 결합에 영향을 준다는 건데요. 여러분들도 어렸을 때 학습지나 문제집을 통해서 계산 연습을 하는 경우가 많았을 겁니다. 그와 같이 계산의 빈도에 따라서, 활동의 빈도에 따라서 학습의 정도가 달라진다는 뜻입니다. 준비의 법칙은 학습자가 학습에 대한 심신의 준비가 되어 있을 때 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건데 초등학교 수업 시간에 도입 단계를 보면 도입 단계에 동기 유발이라는 학습 단계가 있습니다. 말 그대로 학습의 동기를 부여한다는 뜻인데요. 단순한 학습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노래를 부르거나 또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도 있고 인지적인 수준을 학습이 필요한 단계로 올려주기 위해서 선수학습 확인 또는 전시학습 상기를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학습과 관련된 이야기를 통해 학습의 내용을 안내하여 학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동기유발 단계도 준비의 법칙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손다이크의 결합이론은 특히 산술학습에서 연습과 훈련, 전이의 중요성을 주장하게 되고 모든 심리 과정을 자극과 반응의 결합으로 생각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손다이크는 산술 능력을 일정한 학년에서 어느 정도까지 길러낼 것인지를 고민하였는데 이러한 능력을 확실하고 쉽게 길러내기 위해선 어떻게 좋을 것인가 하는 문제를 특정한 자극과 반응과의 관계로 환원하며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당연히 만들어주지 않으면 안 될 결합 관계임에도 이제까지 소홀하게 하였던 것으로 다음과 같은 것을 주장하였습니다. 먼저 연속량 눈금으로서의 수는 사물의 개수와 양을 함께 가르쳐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여기서 사물의 개수는 이산량이 되는 것이고 양은 연속량이 됩니다. 연속량이라는 것은 길이나 시간, 무게처럼 더 이상 나눠지지 않는 속성을 가진 것을 말하고 이산량은 물건의 개수처럼 분절할 수 있는, 즉 나눌 수 있는 양을 이야기하게 됩니다. 아이들한테 수직선 학습을 할 때 수직선의 각 한 칸은 1이라는 크기를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2는 1의 2배라는 양을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수의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매우 효과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로 한자리를 받아 올리는 덧셈은 특히 잘 연습하여 습관이 일반화가 될 수 있도록 하여야 된다고 했는데 받아 올림 같은 경우에 아이들이 쉽게 이해하기가 어렵고
1의 자리에 받아올림은 10의 자리로, 10의 자리에 받아올림은 100의 자리로 올려준다는 규칙이 있어서 이러한 규칙을 따로 생각하지 않고도 할 수 있도록 알고리즘이 형성될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은 일상생활에서 흔히 있는 일이기 때문에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만 학습을 해서는 안 되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는 나눗셈도 학습을 해야 됨을 주장합니다. 넷째, 미지의 수를 포함하는 등식은 대수나 분수의 기초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섯째, 분수의 곱셈과 나눗셈은 자연수와는 다른 결합관계가 제시됩니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곱하면 커지고 나누면 작아지죠. 하지만 2분의 1을 곱하면 작아지고 2분의 1을 나누면 커집니다. 아이들이 분수의 학습을 어려워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자연수의 그것과 다른 결합관계가 생기기 때문이므로 새로운 결합관계를 안내해야 된다는 것을 주장합니다. 또한 이런 것들은 연습을 통하여 습득시켜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퍼센트의 의미는 5분 정도씩 4회쯤 연습하면 1시간 동안 말로 하는 것보다 효과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퍼센트의 의미는 아이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닌 연역적 사고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이런 것들도 단순히 이해시키기보다는 이거를 도구적 이해라고 할 수 있는 도구적 이해를 통해서 계산 연습을 통해 학습하게 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란 이야기입니다. 답을 확인하는 습관은 여러 번 가지게 하여 아동이 이해할 때까지 8회 내지 10회 정도 헤아려 알아보게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결국 손다이크가 이야기한 산술 능력을 기르기 위한 것은 연습을 강조하고 연습이 많아져서 습관이 될 수 있도록 하게 해야 된다는 것으로 일축할 수 있습니다. 손다이크는 이러한 산술 능력을 높이기 위한 훈련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을 제시하였습니다. 이전의 학습 능력이 완전히 습관화되고 나서 다시 새로운 결합관계가 시작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곱셈의 경우 0이 없는 수, 받아올림이 없는 수의 곱셈을 먼저 도입하고 이후에 0이 있는 수, 받아올림이 있는 수를 제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나중에 곱하게 되지 않는 순서로 결합관계를 만들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 나눗셈에서 나머지가 없는 나눗셈만을 학습하게 되면 이후에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을 하게 될 때 혼란스러움을 겪겠죠. 그래서 처음부터 두 자릿수 나누기 한 자릿수에서도 나눗셈이 있는 나눗셈과 없는 나눗셈을 세 자릿수 나누기 두 자릿수에서도 나머지가 있는 나눗셈과 없는 나눗셈을 학습하면 이후에 결합관계가 더 강해진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화 있는 배열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는데요. 이는 단조로운 학습을 막기 위한 것으로 수학적 다양성의 원리, 지각적 다양성의 원리와도 관련이 깊습니다. 다음으로 예상과 확인의 결과, 즉 추리를 함께 하도록 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학습이 이루어지기 전에 어림을 하거나 예상을 하여 학습 방법과 결과를 예측하고 그에 따른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산술 능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습니다. 특별히 사정이 없는 한 어떤 산술의 과정이 왜 옳은가 하는 설명은 아동 자신이 정확히 사용하거나 틀리지 않다는 확신이 있을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하였는데요. 예를 들어 소수의 나눗셈에서 소수점을 찍는 방법, 분수의 나눗셈에서 제수의 역수를 취하여 곱하는 방법의 이유는 처음부터 가르쳐 주어도 아동이 알지 못하므로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은 계산 방법을 충분히 소화하고 난 후의 것이라는 것입니다. 스캠프라는 학자가 주장한 도구적인 이해의 경우
그 원리를 모르더라도 먼저 계산의 방법을 알려주어 알고리즘을 통해서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습득이 되면 나중에 관계적인 이해를 돕는다고 하였는데 그것과도 관련이 깊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수학의 교과나 학교 밖에서 실제로 필요한 것을 고려해서 결합 단계의 순서를 배열해야 된다고 하였는데 이는 실생활과 관련된 수학을 가르치는 방법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산술에 관한 그의 논리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에게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죠. 연습, 반복, 자극과 강화는 요즘에도 수학 시간에 많이 사용하게 됩니다. 하지만 손다이크가 주장한 이런 결합이론은 반복에 의한 자극의 결합만이 학습의 기초라고 하는 기계론적 입장을 가지고 있어서 사람들의 많은 지적을 받게 됩니다. 손다이크의 결합이론은 시행착오에 의한 학습이론이고 왜? 라는 의미는 습관이 붙은 후 설명해주면 되는데 두 경험이 닮아야 전이가 잘 이루어졌다고 했지만 언어로 한 설명이 습관 형성에 큰 역할을 한다는 걸 인정하게 되면서 결합이론을 수정하게 됩니다. 이러한 손다이크의 영향을 받은 학자로 가네를 들 수가 있는데 가네는 가능한 엄격하게 전이 이론을 학교 교육과정에 연결하려고 하였으며 이것은 누적 학습 이론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정수의 덧셈이나 뺄셈에 관하여 기능을 하위 기능으로 분석하는 접근 방법, 즉 전이를 용이하기 위해 학습 위계를 만들어 그림으로 나타내게 되었습니다. 위계학습 같은 경우에 수학의 계통성과도 연결이 됩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듯이 숫자를 가르는 활동은 이후 빼기와 연결이 되고 이 빼기는 이후 나누기와 연결이 되고 이 나누기는 다시 분수의 학습에 연결이 되고 분수학습은 비와 비율에서 활용이 되게 됩니다. 가르기를 가르치지 않고 뺄셈을 가르친다든지 나눗셈을 가르치지 않고 비와 비율 단계로 넘어가게 되면은 아동의 학습이 제대로 된 전이 과정을 거치지 못하므로 효과가 떨어진다는 것이죠. 전이는 단순한 것에서 복잡한 것으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입니다. 가네의 학습 위계설에서 볼 수 있는 중요한 특징과 과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기능은 행동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되며 행동적으로 정의가 되어야 된다는 것. 하위 과제는 상위 과제에 포함되거나 상위 과제의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것.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하위 과제의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상위 과제의 학습이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상위 과제가 하위 과제보다 학습하기 어렵거나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진 않지만 실제로 복잡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상위 과제는 여러 개의 하위 과제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상위 과제가 하위 과제보다 복잡한 형태를 띠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특정한 위계에서 확인된 각각의 하위 위계는 각각의 다른 위계에서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하였습니다. 이 말은 하나의 하위 과제가 상위 과제에 포함된다고 해서 단 하나의 상위 과제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상위 과제에 포함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학습 위계 이론에 의한 지도는 치밀한 프로그램화된 수학 과정의 설계가 요구되고 또 그 효과를 검증하는 타당성의 연구에서도 좋은 결과가 나왔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습 위계에 따른 치밀한 프로그램화된 학습 지도안을 작성하여 적용하는 연구 또한 수학 교육의 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이번에 알아보게 될 수학 심리학은 형태 심리학입니다.
형태 심리학파의 인지 이론은 손다이크의 결합 이론에 대립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형태 심리학에 의하면 정신현상은 어떤 요소가 더해져서 결합된 것이 아니라 애초부터 어떤 구조를 가진 하나의 전체를 이루고 있다고 보는 것입니다. 퀼러, 코프카, 베르타이머, 덩크와 같은 형태 심리학자들은 인간의 정신은 정보를 단순히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도 이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간에게 입력되는 모든 감각과 경험을 어떤 원리에 따라 해석해야 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특히 카토나는 학습을 기계적인 암기에 의한 학습을 무의미한 학습으로 구조적으로 관련된 일련의 개념과 요소들의 근거를 두고 이해한 학습을 유의미 학습으로 분류하게 됩니다. 그녀는 유의미 학습에 의한 기억력에 관한 실험을 통하여 유의미 학습에 대한 본질을 다음과 같이 서술하고 있습니다. 암기에 의한 학습, 무의미 학습이겠죠? 이해에 의한 학습, 유의미 학습입니다. 이 두 과정은 학습의 과정이 서로 다르다고 보았습니다. 유의미 학습에 들어가는 이해에 의한 학습은 문제 해결과 본질적으로 같은 과정을 거친다고 하였고, 문제 해결과 유의미 학습은 모두 자료를 변환시키고 조직한 활동으로 구성된다고 보았습니다. 카토나 등이 주장한 형태 심리학은 반복보다는 구조화의 원리를 중시하는 생활단원 학습기의 교육 방법을 발전시켰지만 이로 인해서 반복학습이 소홀해지고 수학의 기초적인 기능을 저하시키는 원인이 초래되었습니다. 형태 심리학의 경우 손다이크가 주장한 결합 이론에 대립되어 나타낸 이론이기 때문에 결합 이론이 강조했던 반복과 연습, 습관의 과정이 다소 약하게 들어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형태 심리학에서는 손다이크가 이야기한 결합 이론처럼 전이에 의한 학습, 자극과 반응의 결합에 의한 학습이 아니라 목표가 되는 대상을 향해서 곧바로 나가지 않고 피하기도 하고 우회의 방법을 찾기도 하면서 겉으로는 멋대로 움직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갑자기 장의 재구조화를 통해서 학습이나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을 장의 이론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의 이론은 앞서 말한 것처럼 시행착오적으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했던 상황의 구조가 지금까지와 다른 인지구조의 의미를 전환하면서 생겨난다는 거죠. 여러 가지 방법을 찾다가 순서대로 일어나는 전이가 아닌 갑자기 여러 가지의 방법 속에서 아라는 통찰의 순간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즉, 사고나 문제 해결이 보다 전체적인 조직 과정에서 이루어지고 통찰의 순간에 의해서 학습의 재구조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폴리아의 문제 해결 4단계를 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피아제의 인지발달 이론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스위스의 심리학자로 손다이크가 한 일반 동물 실험이나 형태 심리학자들이 한 침팬지 실험과는 달리 인간인 자기 딸들을 실험 대상으로 하여 인간의 성장 과정에 따라 인지에 관한 임상 실험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인간의 지적 발달 단계론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인간은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 단계로 인지가 발달된다고 하였는데 이 부분은 조금 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피아제는 인간의 정신과정 또는 인지과정이 생물학적 발생과정의 일부로 보고 인간의 외부 지식을 습득하기 위해서 동화, 조절, 균형 단계를 거쳐서 지식을 획득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사과를 알고 있는 아이에게 귤을
주면 아이는 이거는 사과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신이 알고 있던 지식인 사과라는 것과 귤을 동일시시키는 과정을 우리는 동화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귤을 먹어보면 사과와는 달리 시다는 맛을 느낄 수 있고 이로 인해 조절 과정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거는 사과가 아니네. 얘는 뭐지? 그리고 이것이 환경에 적응되면 이것은 귤이라는 거구나 라는 것을 통해 새로운 인지 발달이 이루어진다고 보는 것이죠. 보존 개념은 양이 달라지거나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이해할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데 예를 들어 좁고 높은 용기에 담겨 있는 물을 낮고 넓은 용기에 옮겨 부었을 경우 이 두 개의 양이 같다고 인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들이에 대한 보존 개념이 형성된 것입니다. 3개를 주고 4개를 주는 것과 4개를 주고 3개를 주는 것이 같다는 것을 아는 것은 양에 대한 보존 개념이 형성되었다고 할 수가 있겠죠. 이 보존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를 알아내어 그에 알맞은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이라는 것이 피아제가 주장한 이론의 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모든 것의 기초는 감각운동기에서 출발하여 형식적 조작계에 이루는 인지 발달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알 수가 있겠습니다. 피아제에 의하면 아동의 의식은 지각 체계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고 그 뒤에 있는 본질을 파악하게 될 수 있을 때 일어난다는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전제로 되어 있습니다.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는 갑자기 오지 않고 각각의 영역에 따라서 다른 연령에 나타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물건이 앞에 있던 것을 보자기를 씌워서 보이지 않게 하였을 때 그 물건이 사라지지 않고 존재하고 있다는 보존의 개념은 2살 이전에 성립되어 있지만 물질 보존의 법칙이나 예전의 에너지 보존의 법칙 같은 것은 초등학교 고학년 또는 중학생이 되지 않으면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죠. 피아제는 보존의 개념을 이해하는 시기를 언제 가장 적절하게 필요한지를 알아내서 그에 맞는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인 교육 방법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보존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2가지 개념을 알아야 되는데요. 가역성과 상보성에 대해 알아야 됩니다. 가역성이란 이전에 있던 행동을 기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린아이들에게 꽃병에 꽃을 하나씩 꽂아줍니다. 그리고 이 꽃병의 간격을 늘려서 다시 꽃을 꽂아줬을 때 처음에 있던 꽃의 개수와 2번째에 놓았던 꽃의 개수가 같다고 인식하는 것을 가역성이라고 말합니다. 상보성이란 2가지 이상의 행동을 변화된 것을 동시에 인식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또 인간의 지능을 감각운동적 학습지능과 반성적 지능으로 구별을 하는데 감각운동적 지능은 대상들 또는 행동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을, 반성적 지능은 개념이나 개념 사이의 관계를 인식하는 능력, 내면적인 활동을 조절하고 통제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앞에 그림이 제시된 것처럼 그리고 앞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좁고 높은 비커에 담긴 물을 넓고 얕은 비커에 옮겨 담았을 때 이것의 양이 변하지 않는다는 연속량의 보존 개념과 접시 하나에 담아놓은 6개의 사탕과 접시 2개에 나누어 담은 사탕의 개수가 같다고 인식할 수 있는 이산량의 보존 개념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실험 결과 피아제는 아동이 갖는 수량의 개념이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거쳐서 완성되는 걸 알았는데요. 먼저는 전체의 보존성이 인정이 안 되는 시기입니다. 이때는 5, 6세고요.
이것이 똑같다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조삼모사라는 이야기가 있죠. 아침에 3개를 준 것과 저녁에 4개를 준 것이 아침에 4개를 준 것과 저녁에 3개를 준 것과 동일하다는 사실을 모르는 원숭이 이야기죠. 이 원숭이의 경우에는 전체의 보존성이 인식이 안 된 시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2단계로는 어느 정도의 보존을 인정할 수 있는 시기를 볼 수 있는데 약 6살에서 6살 반 정도로 볼 수 있고요. 그릇의 크기가 별로 차이가 나지 않는다면 양의 차이가 나더라도 동일하다는 걸 알 수 있지만 크기 차가 많이 나는 그릇에 담긴 양의 보존성은 인식할 수 없다는 시기입니다. 3단계는 보존의 개념이 성립되는 시기고요. 이때는 처음 병에 물을 도로 넣으면 수면은 같은 높이에 온다든지 경이 길어지면 그만큼 가늘어진다는 등 물의 양이 동일하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런 것처럼 보존의 개념은 가역적 사고와 상보적인 개념이 있어야지만 이루어지는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삐아제는 이와 같은 아동의 각 연령에 따른 수학에서 보존성 개념에 따라서 도형이나 측정 관계 영역 등 여러 가지에서 임상실험을 계속하고 이에 따라 인간의 지적 발달 단계론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삐아제는 인간의 발달 과정에서 어떤 인지구조가 어떻게 조직되는가 하는 것을 규명하기 위하여 여러 임상적 방법을 사용하여 수많은 연구 결과를 제시하였습니다. 삐아제는 인지 발달을 구조변화의 연속 과정으로 보고 인지구조의 일시적인 안정이 지속되는 기간을 단계적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감각운동기, 전조작기, 구체적 조작기, 형식적 조작기가 그것인데요. 초등학교 단계 아이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감각적 운동기는 0에서 2세까지의 아동으로 사고 활동을 겸하지 않은 감각 운동만의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감각 운동적 지능의 출발점은 삼키기, 빨기, 혀 움직이기, 울기와 같이 타고난 반사작용의 순환 반응입니다. 순환 반응이란 우연히 획득한 어떤 새로운 결과의 능동적인 재생행위를 말하는 것이고요. 감각적 운동기의 마지막 단계가 되면 위치 변경이 조정돼서 대상의 항존성이 의식되고 자기 자신의 존재를 인식하게 됩니다. 전 조작기는 2에서 7세로 언어 상징 놀이가 시작되는 단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의 아동의 사고는 아직 자기 자신의 관점이나 행동에만 주의를 집중하는 상태로 타인의 입장은 생각하지 못합니다. 또 어떤 상태의 한 가지 특징만 주목하고 여러 가지 특징을 동시에 비교하여 생각할 줄은 모릅니다. 삐아제는 이런 특징을 자기중심성이라고 부르는데 이러한 입장에서 인지발달은 점진적인 탈중심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기중심성의 중요한 특징을 사고의 가역성 결여로 설명하고 있는데 머릿속에서 한 행동을 거꾸로 출발점에 되돌아가기 어려우며 일단 실행된 행동에 집착하고 앞에서 한 다른 행동은 조정하지 못하는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간혹 아이들이 고집을 풀 때 뭐뭐를 해줘 라고 해서 아까 뭐를 했잖아 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해줘 아까 했어도 해줘 뭐 이렇게 하는 경우가 있는데 앞의 사고와 뒤의 사고가 연결이 되지 않는 상태라고 보시면 돼요. 구체적인 조작기는 주로 초등학생 시기인 7에서 11세까지의 시기를 말하고 가역성과 결합성을 획득해서 지능의 조작이 완성되지만 가설적 사고와 형측 사고는 구비되지 못한 시기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관점이 조정돼서 전제성을 갖는 조작체계가 조직되게 되어서 조작과 역조작이 함께 관련되게 되는데 예를 들어 분해와 합성, 더하기와 빼기, 통합하고 가르기, 좁히고 늘리기, 길고 짧게 하기, 열고 닫기 등과 같이 짝을 이루는 개념이 형성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 시기에 더하기 개념, 빼기의 개념이
출발되고 이로 인한 다양한 연상 과정들이 시작되는 시기라고 할 수가 있겠죠. 형식적 조작기는 중학생 이상의 시기로 11에서 15세를 보고 있습니다. 대상 성질 개념 등을 명사로 파악하고 형식적 명제 논리의 조작이 가능합니다. 지난 시간에 귀납적 추리와 연역적 추리를 말씀드렸었는데 연역적인 사고가 가능한 시기, 즉 문제의 증명이 가능한 시기가 형식적 조작기입니다. 중학생이 되면은 증명 단계를 배우게 되는데요. 그것도 삐아제의 인지 발달 이론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계는 저희가 초등학교 교사이기 때문에 구체적 조작기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네요. 삐아제의 발생적 인식론을 수학 교육과 관련 지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먼저 발생적 인식론은 인간이 태어날 때부터 성인기에 이르기까지 성장 과정에 따르는 환경의 적응, 내부 구조 형성에 따른 지적 적응, 개체와 환경의 상호작용에 따른 인지 발달의 근거를 두고 연구한 것입니다. 두 번째, 인지 발달은 일정한 순서를 가지고 있으며 수학적 지식의 습득은 경험과 이성의 상호작용에 의해 이루어진다고 봅니다. 세 번째, 인간의 지적 행동을 환경에 대한 수능이라고 보았으며 이 수능은 동화와 조절이라는 두 가지의 상부적 균형화 과정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그렇다면 모든 학생은 인지 발달 단계 연령에 맞추어서 공부를 해야 할까요? 브루너는 교과의 학습 지도에 관한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우고 있습니다. 어떤 교과라도 지적 성격을 그대로 지닌 채 발달의 어느 단계의 어떤 어린이에게도 효과적으로 가르칠 수 있다. 브루너는 삐아제가 주장하는 개인에 의한 자주적 형성보다 교육적 전달에 강조점을 두고 있고요. 내적인 자기 조정 요인을 인정하지만 사회 문화적인 요인과 교육 언어적 요인을 강조하는 측면에서 삐아제의 입장과 다르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너의 이론에서 대표적인 게 EIS 이론인데 이 EIS 이론은 나선형 교육과정이나 구성의 원리로도 대표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브루너의 EIS 이론은 삐아제의 인지 발달 단계와 마찬가지로 초등교육 과정에서 전반적으로 많이 회자되는 이론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학생들은 구체적 조작기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구체물을 조작하여야 되고 귀납적인 추론을 해야 하는데 그때 많이 사용되는 이론이 브루너의 EIS 이론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라는 것은 활동적 표상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말 그대로 활동을 통해서 구체물을 이용해서 활동을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구체물을 하나씩 움직이면서 하나, 둘, 셋 이라고 말을 하거나 계단을 밟아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하나, 둘, 셋이라고 말을 하면서 움직임 또는 소리, 구체물의 조작이 들어가면은 활동적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사탕을 5개 주고 얘를 2개의 접시에 나누어 담아보라고 말을 해서 직접 아이들이 사탕을 움직여서 담아보는 활동은 활동적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아이는 영상적 표상이라고 하는데요. 구체물의 조작이 충분히 이루어졌거나 또는 실제로 조작할 수 없거나 불가능한 것을 그림, 모형, 사진 등으로 제시를 하는 것인데 사탕으로 활동한 이후에 동그라미 5개를 그리고 얘를 2개로 두 묶음으로 나누어 보라고 활동을 한다면 이것은 영상적 표상 단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적 표상은 추상화가 이루어진 단계로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죠. 이때는 5를 두 수로 가르기 해보라는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은 기납적 추론을 주로 사용하고 처음에는 구체물, 그 다음으로는 반구체물이나 도형, 수직선과 같이 아이코닉화된 영상적 표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를 이용하여 식, 기호 등으로 정리한 것이 상징적인 표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수학학습 심리학과 그에 따른 세 가지 유형의 학습 심리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모두들 수고 많으셨습니다.